법인, 코퍼레이션도 기소 및 처벌될 수 있다고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인도네시아 신형법 KUHP 바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과거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처벌 대상이 법인으로 확대되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법인 해산까지 명령할 수 있는 강력한 형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형법은 1946년 독립 이후 줄곧 사용해온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구형법을 77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가치와 현대적 법률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공존하고 있어 현지 거주 중인 한국인 및 교민 기업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 위주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장 큰 의의가 될 것인데 네덜란드 덮체계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의 관습법과 이슬람 가치관 그리고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인도네시아만의 형법을 정립하여 국가의 주권과 정체성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는 혼외 성관계 및 동거금지 조항은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의 성관계나 동거를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단,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형태를 취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 우려는 낮추었습니다. 낙태의 경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의학적 응급 상황을 제외한 낙태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 권위와 공공질서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이나 국가부통령,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 형태지만 표란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집회의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서 사전 통지 없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공공의 이익을 해칠 경우 처벌 수위가 이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셋째는 형벌체계의 현대화입니다. 특히 사형제도와 사회봉사 및 벌금제의 확대인데 사형의 경우 사형을 선고하되 10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동안 수감자가 교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무기징역이나 20년형으로 감형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의 경우 단순 징역형 위주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나 벌금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인도네시아 내 모든 사람, 즉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적용되고 사생활 관련 조항이나 정부 비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문화된 만큼 현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SNS 게시물 작성에 이전보다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넷째는 인도네시아 신형법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중 하나로서 법인을 형사처벌의 직접 대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패방지법이나 환경법 등 일부 특별법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한 법인 처벌이 이제는 모든 일반 범죄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범죄 행위가 발행한 경우 신형법 제49조에 따라 검찰은 법인 그 자체, 엔티티 혹은 경영진, 지휘명령을 내린 자 혹은 법인의 실질적 지배자를 대상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감옥에 갈 수 없으므로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벌금형이 기본이 될 것이나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부가형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최저 2억 루피아에서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500억 루피아까지 부과될 수 있고 벌금 미납 시 법인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형 형벌에는 손해배상 명령, 특정 면허 취소, 최대 2년간 사업활동 정지, 사업장 폐쇄 및 법인 해산과 같은 처벌이 있으며 벌금형보다 기업에 더 치명적인 형벌이 될 것입니다. 법인이 기소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다양하나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시나리오가 있을 것입니다. 직원이 업무 효율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의 묵인하에 불법을 저지른 경우 그 예로 IT 부서 직원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정품 라이센스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전사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거나 디자인팀에서 타사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제품을 팽산한 경우 비록 직원의 행위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기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허위 정보 유포 및 사기 행위로서 소비자나 정부를 대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즉, 마케팅팀에서 제품의 효능이나 품질을 고의적으로 과장하여 광고하거나 재무팀에서 대출이나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분식하는 경우 법인의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기만 행위로 판단되어 법인 자체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산업안전 및 보건 위반으로서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로 건설 현장에서 안전장비 예선을 삭감하여 인부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혹은 핑품 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고의로 사용하여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경우, 법인이 공공의 복리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환경범죄 및 폐기물 무단 처리입니다. 회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유해 폐기물 B3를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넘기거나 공장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야간에 무단 방류하여 인근 하천을 오염시킨 경우, 환경법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형법상으로 법인의 봉책적 방조나 이익 추구에 의한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한 벌금과 더불어 사업장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게 되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대비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듀 딜리전스로는 법인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며 사내 윤리 강령, 코드 오브 컨덕트를 정비하고 정기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 고발 제도 및 정기 감사를 통해 범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범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시스템적 근거가 없다면 법인 자체가 해산될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하나의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